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되돌아보면은 미국의 마가 진영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가 진영이라 그러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 주변에 있는 보수 세력을 이제 마가 진영이라고 하는데 이번 전쟁에서 마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분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 공격 전후로 이제 극렬해졌는데 이제 어쨌든 공습을 했으니까 일단락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약간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마가 진영 내에서 소수 반유대 고립주의자들이 이제 이란 공습을 반대하는 이제 고립주의자파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반유대 성향을 갖고 있는데 또 뭐라고 방송에서는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에 포위당했다. 그래서 폭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네트냐후의 꼭두각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신 이제 여론조사 제가 계속 보는데 가장 최신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가 공화당 지지자 94%가 이번 공습을 찬성한다라고 했고 반대가 6%예요. 일반 공화당으로 하면은 뭐 85%가 찬성이고 반대가 15%인데 전반적으로 80% 이상은 거의 이거는 여론조사 수치로서 80% 이상은 100%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수 6%의 반대가 이렇게 센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마가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뭐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그 마가 진영의 그 반유대주의자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인물이 예전에 우리 그 조현영 기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죠. 시카고 대학의 정치과 석좌 교수 미어 샤이머 이분인데 이분이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습 전에는과 후도 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동 분쟁의 원인이다. 이스라엘만 없으면 세상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 뭐 이게 공식적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아닙니까? 그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란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제가 뭐냐면 이란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레셔널 액트라고 하면서 그래도 같이 핵을 보장해야 중동이 안정화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힘에 의한 균형을 맞춰줘야 그렇죠.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건국 이전엔 중동이 되게 평화로웠다. 근데 이스라엘이 깨면서부터 48년 건국 이후로부터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 하면서 뭐 만하게 근원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성을 그럴듯하게 막 현실주의 이론 균형, 세력 균형 이론 해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지 분석가들은 다 비판하고 있죠. 왜? 첫 번째 이제 이란은 핵 개발 전인 1980년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데 더 맹렬하게 공격하는데 핵이 생기면 공격 안 한다는 로직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1948년 건국 이전에도 중동에서는 시아 순위 무슬림 간의 치열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이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 시기,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기 외에는 세력 균형으로 평온한 적이 없었죠. 항상 전쟁통이었고 항상 종족 갈등이 있었던 수세기 동안 진행했다는 게 역사적 현실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신정체제에 대한 몰이에요. 이란이 신정체제라서 일반적인 독재국가랑 또 달라요. 그 행동하는 양태가. 근데 이거를 마치 이성적인 액터, 합리적 판단하는 국가라고 인정하는 게 조금 분석이 많이 틀렸다. 근데 이런 일개 교수의 주장이면 뭐 상관없어요. 뭐 그런 뭐 학문의 자율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담론을 캔디스 오웬, 스티브 배넌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 반유대 마가 진영의 소수파들이 미어샤이머의 담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6%밖에 안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게 과대 대표되는 그런 악영향이 부작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 미어샤이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우리나라 방송국,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1시간짜리 그 단독 인터뷰 해서 이렇게 그 내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방송도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마가의 이론적 토대를 이 반유대주의자들이죠. 이론적 토대를 미어샤이머가 제공하고 근데 그 마가 복음 별로 재미없습니까? 재밌어요. 속으로. 그런데 겉으로 웃어주세요. 방송이니까.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반유대주의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인플루언서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물질적 재정 지원은 또 아랍 국가에서 감당하고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 끼는 데가 없는데 우리 카타르. 카타르가 또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되는데 하도 이제 터커 칼러슨 이후에 그래도 그 사람이 메이저 농객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상적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진영의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반유대 이스라엘 발언을 하다 보니 그 친 트럼프 인사 중에 이제 친 이스라엘 농객이 있어요. 로라 루머가 이제 저 사람이 타커 칼슨이에요. 예, 그렇죠. 저 사람이 미국의 폭스 TV 뉴스 토크쇼 진행자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예, 얼마 전에 잘렸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개인 팟캐스트인데 그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마가 미디어의 그 생태계의 핵심 인사예요. 그래서 타커 칼슨이 예, 그래서 엄청나게 스피커가 크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친 트럼프 농객 중에 하나인 로라 루머가 이제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외국인 로비 등록법이라고 파라법이 있어요. 그거는 외국인한테 이제 어떤 돈을 받으면 그걸 다 공개하게 돼 있는 그 법인데 그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터커 칼슨이 저기 카타르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타르의 그 총리하고 인터뷰 대가로 20만 달러를 받고 제3자 홍보회사를 경유해서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타커 칼슨의 개인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란의 마우스피스 역할을 하는 카타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돈 받고 했다라는 걸 이게 폭로가 나와져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도 지금 많이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커 칼슨이 카타르의 총리를 인터뷰하는데 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20만 불이면 2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예. 내고 인터뷰한 게 아니라 받고. 예.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그 카타르한테 재정적 그 후원을 받는 사람 이 타커 칼슨 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중동의 오일만이 받아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오케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미국 내 이제 그 에너지 재벌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친중 성향의 에너지 재벌인데 코크 산업이라고 코크 형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코크 형제가 운영하는 코크 산업이 이제 원유 산업, 에너지 산업인데 정치 성향은 약간 리버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 뭐 시장 만능주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공하고 이제 이란에다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반중 친이스라엘 정책의 가장 적재적인 게 이쪽 코크 형제들인데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럴듯한 이제 안보 싱크탱크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연구원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이제 정무직이나 보좌진으로 이제 침투시켜가지고 사실상 자기의 이제 정책적 이해관계를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중 정책 못하게 하고 반이스라엘 정책 추진하게 하는 이런 걸 했는데 그 대표적인 싱크탱크 이름이 퀸시 인스티튜트라고 해요. 퀸시 재단이라고 하는데 설립 취지는 이런 겁니다. 민주공화당 정파적인 안보 정책 안 되고 우리는 초당파적인 거라고 큰 빅텐트 안보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출자가 했냐면 반은 코크 형제가 출자라고 반은 조지 소로스가 출자합니다.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 퀸시 연구소의 기본적인 논조는 반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정책에 관해서는 그 덤을 설파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또 우파 팟캐스트에 나온 그 이란계 국제정책 교수고 박문 교수가 있어요. 트리타 파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맨날 미국의 이란 공격은 네오콘의 망령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저 사람인데 저분이 또 이란 간첩 혐의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란의 에이전트라고 보는 사람인데 교수 흉내 내면서 하는데 저 사람이 앞서 언급했던 그 코크 형제가 설립한 퀸시 재단의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거기서 스피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헥스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권 초기에 이제 경질이 됐는데 댄 캐드웰이라고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터커 칼슨 팟캐스트에 나와서 3차 대전 운운하고 이 공습에 대한 안 좋은 악소문을 여기서 다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드린 그 캐드웰 보좌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있다가 이제 경질됐는데 왜 경질됐느냐? 정권 초기에 그 후티 반군 공격 계획을 이제 유출했다고 시그널 게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출한 거예요. 그 SNS에다가 예, 올렸다가. 그렇죠.
이 사람이 유출했는데 이 사람이 코엔시 연구소 출신이고 국방부에서 내부 보안 감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불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유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저기 지금 DIA 정보 보고서가 뭐 수개월밖에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도 제가 뭐 한 100%는 아니지만 90% 이런 인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외부 유출 정보를 반유대 인사들이 이걸 빼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가 아니라 일부 보고서를 발췌해서 지금 프리리미너리 리포트라고 해서 초동 전말 조사라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보고서예요. 근데 그거를 막 CNN에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안 좋은 내부 고발자들이 대부분 이제 쿤시 연구소 출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 현지 마가 진영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터커 칼슨의 아들이 버클리 칼슨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제디 벤스 부통령의 홍보수석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6%밖에 안 되지만 지지율이 이 반유대 고립주의들이 이제 연방정부나 그 안보 주요 핵심 포스트에 넓게 포진돼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안보나 반중 정책에 대해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제이드 벤스 그 부통령 주변에 그렇게 그 터커 컬슨의 아들이 있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안고 가면서 뭐 좀 심하게 사고 친 사람 자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기 휴전도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그 폭스 TV에서 아주 유명한 그 투나잇 쇼를 진행하던 사람인데, 굉장한 스피커라고 그랬어요. 예. 개인 팟캐스트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보수 진영 안에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에도 커리어가 대단해요, 이 사람이. 폭스뉴스 앵커도 오래 했고 자기 시청자들도 많고 그 전에 뭐 데일리 콜러도 하고 뭐 하여튼 언론인으로서는 좀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 집안 자체도 굉장히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부친이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국 있죠. 그거에 상금 의장까지 역임했을 정도로 금수저 집안인데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그 20만 달러 그 좀 큰 돈이긴 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 큰 돈이지만 이 사람은 억수로 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산이. 근데 그 돈 때문에 반유대를 한다는 건 좀 설득력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하고 이제 설전을 펼친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는 단순히 돈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한 중소형 뭐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은 돈 받고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20만 달러 받고 움직일 사람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더 깊은 신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터커 칼슨과 이제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의 그 논쟁을 지켜보니까 이런 겁니다. 크루스 의원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 자기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신자로서 이스라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합니다.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이. 그런데 터커 칼슨은 여기 대해서 맹공을 해요. 그럼 성경에 네트냐후를 지지하라고 나와 있는가? 세속적 국가 이스라엘 지원하기 아주 유치하다. 그리고 또 뭐 텔레비전의 LGBT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을 해 들어와요. 물론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현지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보고서 이게 대체 신학의 폐해가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대체 신학자들이 하는 토킹 포인트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터커 칼슨이.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반유대 정서는 실상은 이제 대체 신학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로 대체되었으므로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로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유대의 근거가 되죠. 이제 너네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교회의 시대야. 꺼져.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 그냥 일반 국가 취급할 것이야라는 게 지금까지 넘어오고 이게 정치 사조로 들어간 것이죠.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은 이론가이고 좀 전문가 집단인데 이 정도로 돈 받고 움직일 사람이 했다는 건 신앙적으로 이미 대체 신학자라고 보여진다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고 반면에 이번 이란 공습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자는 측은 대다수 기독교 시원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성향이고 뭐냐면 그래서 재밌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고 이런 공화민주 좌우 대결했는데 요번 이란 공습에서는
민주당은 그냥 쪼그러져 있고 존재감이 없어요. 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가 진영 안에서의 대립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CNN이나 NYT는 터커 크라우스나 반 트럼프 공격에 반대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더 키우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가 진영이 이번에 제대로 붙었다. 그 제대로 붙은 이유가 이제 이런 신학적 배경에서 오는 왜 종교 이 충돌은 이게 굉장히 이거 덮을 수 없는 충돌이잖아요. 기본 세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가 진영 안에서 대체 신학파와 이제 기독 시원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이란 공격한 거는 네타냐후와 뭐 네타냐후한테 사주받아서 그렇다. 저 이스라엘에 미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 때문에 그렇다. 그건 다 거짓인 말입니다. 그거 반유대 거짓말이에요. 주로 이런 그룹에서 퍼뜨리는 거짓말이고 뭐 요번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라크전이에요. 부시 이라크전 그거 이스라엘 때문에 했다. 이스라엘이 꼬드겨서 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거짓 담론을 터커 크라우스는 위해 대체 신학자들이 퍼뜨린다는 거죠. 근데 팩트는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샤론 총리와 모든 안보수뇌부는 이라크 공격을 반대했다라는 거. 이란을 하지 왜 이라크를 하냐면서 다 반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거짓 담론을 만들어내는 대체 신학주의자들이 좀 심하다. 뭐 이게 표현으로 바깥으로 나왔다는 게 이번 어떤 사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누구한테 사주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사람은 아니죠. 성격 자체가. 성격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쟁을 통해서 마가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그 반유대주의 세대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 그렇죠. 그 대체 신학을 그렇죠. 바탕으로 한 사람들하고 또 기독교 시온주의자들하고 이게 양분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반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는 이 타커 칼슨 같은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로 떠오르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도 이 마가 진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 국민 수로 보면은 96%가 제일 많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대체 신학파들하고 기독교 시온주의하고 국내 정책에 관해서는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제만 좀 다른데 국내 정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낙태, 반 LGBTQ, 반 이민법 이런 거는 같아요. 같이 싸워요. 같이 동조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이들의 적은 누구냐면 무신론적 세속주의적 세계를 갖고 있는 바이든 오바마 극자 정권으로부터 미국을 구해내자 뭐 이런 사명을 갖고 이제 정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문제 앞에만 쓰면 이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얘기해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어떤 세계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므로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성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현재는 물론 그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노선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가장 부합해요. 가장 부합하고 그 다음에 헥세스 국방장관도 여기도 부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 나가 있는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제 강력한 기독 시온주의죠. 그 사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재밌는 게 마가 진영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제 허커비 대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인 문자를 보냈나 봐요. 지금 굉장히 뭐 머리가 아플 텐데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오로지 his voice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개인 문자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 이걸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목회자고 뭐 정치인이고 대사고 좋은 훌륭한 분이라고 그걸 옮긴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두 식솔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딴 거 다 내 목소리 듣지 말고 나는 당신의 이제 어떤 서번트다.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라고서 이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대표적인 강력한 기독교 시온주의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제 뭐 그래서 이들의 취향 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전 세계에 떠돌게 되었고 종말에는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한다는 예언이 성경 곳곳에 있죠. 이제 뭐 누가복음 21장 24절, 에스겔 36장 39뼈 그 환상 등등 여러 가지 있죠. 다니엘서도 있고 이의 성취를 위해서 기독교와 미국이 마땅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기독 시온주의가 강력해진 뭐 그전에도 강력했지만은 강력해진 배경이 언제였냐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때 보고 진짜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고 결정적인 게 67년 6.1 전쟁. 6.1 전쟁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손이 개입했구나. 예언의 성취가 있구나 해서 기독교 시온주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전쟁 이름을 12.1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6.1 전쟁의 더블 스코어니까. 이런 또 맥락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6.1 전쟁, 12.1 전쟁. 건국 전쟁이거든요. 6.1 전쟁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했다는 12.1 전쟁에는 그 숫자를 쓴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적 깊이도 깊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툭툭 던져내는 것이죠. 이런. 그래서 12.1 전쟁이 또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창세기 12장 3장의 축복의 통로로서 미국이 패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사명 같은 게 있어요. 기독교 시원주의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신의 일반 은총과 안배의 질서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국가 이익과 하나님이 이걸 동일시 여기는 이게 이제 기독교 이제 시원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12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미국의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 현상을 보면서 그 뭐 미국의 정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과연 이제 신앙적이냐 세속적이냐 이런 걸로 이제 갈라지면서 또 그것이 결국은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이런 걸로 이 미국 정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금 이런 갈등의 폭이 이제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속이냐 뭐 신종론이냐 이거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간의 대결이고 이제 공화당 안에서의 대결은 보수 진영 안에서 대결은 대체 신약이냐 시온주의냐의 대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론에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가 문제가 결국에는 종말론 신학으로 귀결이 되죠. 왜냐하면 대체 신학은 천연왕국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뭐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뭐 천연왕국이 없으니까 미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국가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막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대체 신학은. 근데 시온주의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실질적인 왕국을 직할 통치 천년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천연설이나 뭐 이런 류의 이제 신학 종말론의 이제 대립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7세기에는 이제 구원론, 그러니까 교회 구교하고 신교가 이제 쪼개져 나온 게 구원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신학적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정치 투쟁으로 됐고 내전으로 벌어졌고 여기서 쫓겨나서 만든 나라가 예배의 자유에서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신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세계에도 실존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미국 건국의 어떻게 초석은 뭐냐면 그 헌법 정신의 기본이 다 종교개혁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예배의 자유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주인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미국을 헌정사를 남길 정도로 그 의회 가도 모세 얼굴이 있어요. 그 문지방에 딱 그 정신을 그 법통을 이어받는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론 논쟁이 미국이란 국가를 만들었듯이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체 신학과의 그 종말론 논쟁이 사실상 이건 제2의 건국이거든요. 그 제2의 건국에 대한 정체성 싸움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들 듣기 좋으라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이게 아니라 이 신학적 체계가 실질적인 미국의 정치 철학하고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미국인들 스스로 그래요. 우리는 미국 예외주의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사는 나라가 힘만 있고 막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스트라고 해서 우리는 상권을 분립하고 그래서 인권을 강조한 나라야.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국가야라는 생각이 공화당 보수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주의하고 다르고 미국의 보수주의, 우리의 또 보수주의하고 달라요. 이거는 현세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투쟁, 그 대체 신학과 이제 시온주의 투쟁은 에스카탈로지, 그러니까 종말론을 놓고 새로운 투쟁 양상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거의 뭐 구원론, 창조론 뭐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그 엔타임인데 이걸 놓고 또 현세에서 이제 마가 진영이 이제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신학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신학적 논쟁이 실질적인 정치 체제로 바뀌고 그런 양태가 16세기, 17세기에 있었으니까 요번이
아마 에스타가지를 놓고 치열한 대립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나의 신호탄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